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대 의대 병원들의 진료 중단에 이어 오늘 오후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네 병의원 일부도 휴진하는데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자, 이걸 보는 국민은 이러다 화병이 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결국 만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 오늘 외교 안보 대회를 갖습니다. 한중과 북러 묘한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혼 소송 2심 판결에서 노소영 관장의 1조 3,800억 승소에 최태원 SK회장이 어제 직접 나서 재산 분할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바뀔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파업에 들어갑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와 대치를 벌여온 의료계가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먼저 한범수 기자 리포트 보시고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나섭니다. 오후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도 개최합니다. 의사협회는 어제 발표한 호소문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와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등 3대 요구를 거절했다고 휴진 사유를 밝혔습니다. 동네 병원들의 집단 휴진 예고에 시민들은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에 의사가 됐을 때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는 건 국민들의 목숨이기 때문에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면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게 집단 행동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이의 경쟁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담합 동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사전 휴진 신고율은 4% 수준. 다만 악화한 여론에 실제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자, 의료계가 오늘 오후에 모여서 총궐기 대회 한다고 하자 정부가 조금 전입니다. 동네 개원이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어요. 네, 정부는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에 이어 오늘 아침 9시부터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난 13일 집계된 휴진율은 4%지만 지자체 집계선 지역마다 10% 내외 수준으로 파악된 만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진료 취소로 환자의 피해를 주는 경우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꼼수 휴진을 한다는 그런 동네 병원들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오늘 개원이들의 휴진 참여는 크게 전면 휴진과 오전만 진료로 나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은 개원이 중에서도 병원 문만 열어두고 의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네. 오전에 소수 환자만 진료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동네 병의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도 휴진에 참여하는 만큼 환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서울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요구안을 어제 발표했더라고요. 네, 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더불어 상설 의정협의체 그리고 의대 증원 재정원 등 3가지를 요구했는데요. 교수들은 우선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제자들의 보호에 최우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식 같은 전공의 학생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되어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것이 천륜을 저버린 네, 그럼 일단은 아픈 환자들 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일단 대학병원 교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중증, 응급, 희귀질환 치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제 무기한 추진을 시작한 서울대병원에선 재수술할 교수가 사라지거나 담당 교수가 바뀌는 등 환자 불편이 속출했습니다. 이 수술을 해준 선생님하고 이걸 커넥션을 해놔야지 우리가 지금 가든 내일 가든 일주일 후에 가든 할 텐데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만 봤어요. 이 허리 수술을 담당한 사람은 못 봤죠. 여기 나오기 그 일주일 전에 안 된다고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소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아시잖아요. 한국이 뭐 대란이라고. 정부도 응급의료법에 따라 전국 408개 응급실은 24시간 정상 가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또 응급의료 포털에서 인터넷과 앱을 통해 오늘 문을 여는 병의원 정보를 제공하고 119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19로도 안내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의대 교수들 입장 좀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환자보다 좀 제자들 더 위한다 이런 대목을 좀 읽혀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사태를 보면은 뭐 의사들이 그래서 밥그릇 챙기기냐 아니다. 이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다. 이렇게 말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넉 달째 이어지는 의료 대란의 핵심은 결국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비슷한 세대에서 경쟁해야 할 예비 의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거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의대 증원을 포함해 정부의 의료개혁을 전면 백지화하는 요구안을 내놓은 채 병원을 떠난 겁니다. 교수들은 급격히 늘어난 학생들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떠난 제자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집단 휴진에 전면 참여했죠. 또 잠재적 경쟁자가 늘어나는 개원이들도 투쟁에 나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얘기 들어보면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는 한 배를 그동안 타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또 내용을 보니까 둘 간의 어떤 사이가 좋지만 또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이 SNS를 통해 임 회장이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전공의들은 몇 차례 의사 파업을 겪으면서 의협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협이 제시한 휴진철의 3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이나 패키지는 백제화시키기를 바라니까 여기 백제화부터 시작하고 이제 뭐 다시 뭘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이제 약간 뭐 수정 보완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반감을. 의협과 정부가 합의해도 전공의가 복귀하기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쨌든 오늘 총파업을 강행하게 된다면 자,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윤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통해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일단 정부가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병원 손실금을 진료를 거부한 교수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또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집행부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임 회장이 휴진 불참 의사를 비난하고 휴진 동료 발언을 이어온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 떠나서 의사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마음 갖고 있는지 여기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안방을 지키자. 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제가 자주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선거 결과는 1조 3,800억 남짓 그렇게 선고된 것 재산분할만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비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문제점들도 저희는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2심에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온 세계 이혼, 이 내용인데, 자, 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서 여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반격해 새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최 회장의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최종현 선대 회장의 생후 시에는 SK CNC 가치가 125배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12배 정도 성장한 것으로 원심 재판부는 잘못 판단했고, 반대로 또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이후에 상장 시점이 2009년까지 35배 정도로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55배 정도 급성장한 것으로 잘못 보았습니다. 즉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최 회장이 발언했고요.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건지 곧바로 좀 판결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장가 기자, 이 관련 내용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우선 어제 기자회견 첫머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래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자들한테 공지가 됐을 때는 이 발표자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형희 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 그런데요, 이형희 사장이 이 육공화국의 지원설 관련 SK 입장이라는 PPT를 띄워놓고 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직원들이 갑자기 이 단상을 다른 쪽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을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까, 최 회장이? 네. 그래서 원래 최태원 회장 기자회견에 온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했고, 이 홍보실 직원이 이 최태원 회장께서 직접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라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방금 좀 당황한 직원들이 좀 당황한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제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SK그룹 성장은 노태우 정권 후광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 또 두 번째, 이 주식 분할 대상을 가르는 전제 조건에 이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치명적인 오류는요, 바로 이 SK 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선대 회장이죠.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분,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을 판단할 때 이 기준이 되는 1998년 주가를 100원으로 본 겁니다. 자, SK는 이를 1,000원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선대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항소심 재판부는 곧장 이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 처리는 했지만요. 이거 그냥 단순한 계산 실수이고 전체 판결 취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의 깜짝 등장에 모든 분들이 좀 놀랐던 것 같은데, 일단 이고은 변호사님 잠깐 정리하자면, 일단은 이 선대 회장의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분이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보다 좀 월등히 높다. 이런 내용이어서, 즉 SK 주식은 승계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기여분이 잘못됐다, 주당 가치에 대해서 잘못 설정됐다라는 주장의 배경에는 두 가지 주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선친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재산 분할의 대상에 SK 주식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실 그간 1심에서 인정된 액수보다 2심에서 현격히 재산분할 액수가 올라갔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바로 SK 주식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이 최종현 선대 회장의 사망 시점인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 이 주식 가치가 얼마였는지. 왜냐하면 최종현 선대 회장이 살아있을 땐 당연히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이 전혀 없겠죠. 예. 따라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따질 때 그 당시의 주가를 어떻게 계산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2심 재판부에서는 주당 100원으로 봤지만 실제로 2번의 액면 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당시의 시가를 주당 1,000원으로 봐야 된다. 높여봐야 된다. 네, 높여봐야 된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가 2심 재판부는 12배 정도로 봤지만 실제로 다시 주당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 선친, 최대 그 선대회장의 기여가 125배로 늘어나고요. 이 최태원 회장은 기존에는 2심 재판부가 335배에 기여를 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35.6배. 10배로 훨씬 떨어지는군요. 줄어드는 거죠. 즉 선친이 대부분 일궈놓은 사업 자산을 내가 그대로 승계받았기 때문에 이건 부친의 기여가 된 주식이지 네. 이거는 노소영 관장이 개입돼서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니다. 즉 3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네. 과연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적정한지 또 만약 가사 그렇게 들어간다 보더라도 일단은 최태원 회장 기여분이 확 줄었잖아요. 그럼 노소영 관장이 받아야 되는 액수도 확 줄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이 내가 일군 재산이 아니라 네. 물려받은 재산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일군 재산은 이만큼이니 재산 분할도 당연히 이만큼만 좀 적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살펴보면요. 이 SK그룹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300억 비자금 이게 또 SK 성장에 기여했다. 여기 보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최 회장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저희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0 그 시기에 특혜 받은 것 과연 있을까? 전 생각나지 않습니다. 60 기간 중에 매출 성장이 SK가 10대 그룹 중에서 그 당시 SK는 이미 5위 그룹이었습니다. 이미 5위 그룹이었던 SK가 성장률은 9위에 그쳤다. 비자금으로 태평양증권 인수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60 비자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죠. 예, 그 부분 회사에서 그랬던 것이고. 네,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용혁 교수님, 일단 보면 SK 입장에서는요, 60 비자금 안에서 성장한 기업이다. 이렇게 낙인 찍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겁니다.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그 비자금이 유입됐다. 이것도 지금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좀 반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그 소송의 가장 아주 근본적인 핵심은 SK 그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 이거죠. 그런데 그것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인정이 됐느냐 이 여부입니다. 네, 최 회장의 장인이었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2심의 그 판단에서는 지금 그 김옥숙 그 여사가 갖고 있었던 어음 50억짜리 6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 메모, 적힌 메모, 300억 이것에 대한 증거 제출을 받아들이고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그 얘기하게 되면 노소영 관장 측이 유형에 기여를 한 것이 분명하다. 이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SK 측은 예를 들면 300억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금은 받은 거 없고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그냥 담보조에 불과했고 또 실제로 어떻게 받았는가의 구체적인 경위도 알려진 바도 없고 또 어떻게 처분이 됐는가 알려진 것이 없다. 즉 입증이 안 되었다. 이 점을 이제 전반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지금 그 어쨌든 명성과 평판에 있어서도 역사적 가치가 15만 SK 직원들의 열심히 일궈서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이 마치
부정 비자금으로 이렇게 혜택을 본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계속 반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표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뭐 실제 그 사례로 봐도 실제 그 통신 사업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특별히 혜택을 본 것도 없었고, 더군다나 오히려 그 당시에 재계 순위로 보게 되면 5위에 이렇게 있었지만 오히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매출 실적은 상당히 9위 정도에 불과했다. 만약 혜택을 받다고 한다면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이 300억 그 비자금으로 무엇인가 기여를 하고 일정한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노소영 측의 주장 자체는 입증이 안 됐다라고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지금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분할의 그 대상이 1심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적었는데요. 지금 4조라고 하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비율 자체가 65대 35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1조 2천억 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쭉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한 것이 혹시 65대 35, 아니 65대 30이 된다라고 한들 과연 뭐 달라질 것이 과연 크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이죠. 뭐 그런 한번 개인적 추정을 또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이 승계 재산의 규모, 그리고 300억 비자금의 어떤 뭐 유의미한 여부, 이걸 살펴봤는데, 장가 기자, 어쨌든 이렇게 대해서 노소영 관장은 뭐 반응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은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인데 SK 회사 차원에서 SK 사장까지 동원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승계 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이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라면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N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고 또 결론에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문 전체를 아예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내놔라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현재로서는 판결문이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건 변호사님, 어쨌든 보면은 이 재판부가 어제 이 최 회장 측의 어떤 주장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 분할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네. 이 어쨌든 수정해서 났으면 금액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상식적인 판단일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숫자를 바꾼 게요, 다름 아닌 판결문 경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정은 바꿨습니다. 뭡니까? 경정이라는 건 사소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연도가 바뀌었다든지 숫자가 바뀌었다든지 단순 어떤 계산적 착오나 혹은 숫자가 잘못 기입됐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한 오기였을 때 하는 절차가 경정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숫자를 일부 우리가 오류해서 공을 빠뜨려서 다시 100원을 1000원으로 바꾼다 한들 이 판결의 이제 주문이라고 하죠.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 이유를 쓸 때 그중에 숫자 일부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측에서 인정한 대로, 지적한 대로 숫자 자체는 우리가 고치겠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근데 네.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 이 주당 가격, 그리고 배수가 좀 달라진 부분인데 왜 안 바뀌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네,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재산 분할 대상 자체에 SK 주식이 들어온다라는 결론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되게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SK 주식이 이제 그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오면 전체 이제 자산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눌까를 계산할 때는요, 그 주식이라는 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그 금액이 바뀌잖아요. 네. 어떤 시점을 딱 두고 주식의 시가는 얼마, 그러니까 총 재산은 얼마다라고 우리가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2심 재판 끝날 무렵에 이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전체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2024년 기준으로 SK 주식의 주가 자체가 16만 원으로 딱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왔다 하면 주가가 기준이 되는 주가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자산의 액수가 변동이 없고, 그렇다면 65대 35로 나눴을 때 결국 1조가 넘는 금액을 이 노관장이 가져간다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 착오만 있었을 뿐이지 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예.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재산 형성 규모가 최 회장이 한 10배
10분의 1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줄어든 만큼 이 재산 분할의 액수도 10배 아래로 좀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원심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떤 객관적인 수치만으로 기여도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노세훈 관장 측에서도 판결문을 공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게요. 단순히 주가 얼마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이 SK의 일군 기여가 상당 부분 많다는 거거든요. 물질적 기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황적 기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기여도를 65대 35로 설정한 것이지 단순히 어떤 주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 주가만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주식의 액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만을 두고 기여도 산정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어떤 법조계 시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법조계에서 사실은 의견이 조금 나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판결문이 지금 비공개가 된 상태라서 사실 노 관장 측에서 어떤 기여를 또 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낼지 또 파기환송이 혹시 되면은 다시 한번 다툴지 모르겠는데 최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몇 가지를 반박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대법원 쪽에서 좀 뭐 감안을 하게 되나요? 어떤가요? 분명히 이제 제 생각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실은 출석하리라고는 네. 임원진들도 예상을 못했던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까? 일단은 주주들에게 이제 개인적 송사로 인해서 회사가 어쨌든 위험에 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이 송구한 마음, 또 회사 또 임직원들이나 또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직접 표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듯이 3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쉬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출석을 해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했던 게 2심 판결문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3심에서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상고이유서를 이제 제출을 하겠지만 상고이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달라. 그래서 3심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판단을 해달라라고 좀 당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러면 뒤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긴 있는 겁니까? 방금 짧게 설명해 주긴 했지만. 네, 사실은 뭐 법조계에서도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 예를 조금 보면 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도 사실은 1심과 2심에서 이 신주인수권 부사체의 그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1심, 2심에서 했던 계산 방식과 3심에서 했던 계산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주식 가액의 총 배임 액수 자체를 50억 미만으로 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3심에서는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 다시 상정을 해보니까 공소시효가 늘어난 겁니다. 배임 액수도 5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유죄 판결로 판결 결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도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 지적한 것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사실 2심 재판부도 숫자를 변경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SK 주식 자체를 과연 노소영 관장과의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가 여부를 한번 3심에서도 들여다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바뀐 숫자 하에서 또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법원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최 회장 측이 천문학적인 자금 마련해야 됩니다. 1조 4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 교수님 이거를 사실 뭐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좀 만들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경영권 그 방어라고 하는 또 맞습니다. 중요한 상황도 있고요. 예. 몇 년 전에 영국 소버린 그 측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의 경험도 예.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최태원 회장 측이 17.73%의 SK 주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매각하게 되면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될 테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아마 다른 뭐 전략적인 방안을 좀 생각을 하겠죠. 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SK 주식을 담보로 해서 뭐 돈을 빌려서 뭐 갚는 뭐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과거에 그 다른 회사에서 뭐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 SK 주식을 인적 분할을 해서 소위 말해서 좀 가치된 주식을 여러 가지 밸류업을 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 매각을 해서 경영권 위협에는 방어를 하는 뭐 이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노소영 그 관장 측에서 사실 SK에 무슨 경영권 공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향후 혹시 그 3세의 일정한 제3세들의 어떤 경영권 확보와 관련돼서 비자금을 이제 사실 실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은 함직도 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비자금까지 간 건 좀 너무 예, 나간 비자금이 것 같고요. 아니고 실탄이죠, 실탄. 예.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정식으로 지금 이 동거했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1.5의 비율이 있고요. 또 지금 그 자녀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의 비율, 그리고 지금 또 입양을 해야 되는 그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 벌써 1.5 대 1대 1이 되겠죠. 그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5라고 하는 지분에 대한 이 영향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쪽 지금 최태원 씨 원래 그 3남매는 3명이잖아요. 1대 1대 1이게 되면 3대 3.5로 분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탄은 확보를 하는 그런 관심이 있지만 경영권 자체에 있어서 소위 방해를 하거나 위협을 하는 뭐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정도의 전략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다음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음식하면 이분이죠. 백종원 대표인데 이 백종원 대표가 뭐 신고당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신고당하는 겁니까? 네, 우선 이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 코리아에는 여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커피도 있고, 뭐 중국집도 있고, 피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습니다. 이 중 한 돈가스 브랜드 점주들이요. 오늘 오후 더본 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또 공정위에 더본 코리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점주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이유는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월 3,000에서 3,300만 원 정도 매출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매출 대비 수익률도 20에서 25% 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한 점주의 경우에는 1억 넘는 돈을 들여서 돈가스 매장을 내가 열었더니 실제로 매출은 월에 뭐 1,500만 원 남짓이고 매출 대비 수익률도 7에서 8% 수준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또 원가율이 40%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45%가 넘고 그러니까 임대료, 운영비, 배달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남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굉장히 큰 액수를 벌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얻지 못했다는 건데 어쨌든 변호사님, 백종원 대표 측도 바로 오늘인가요? 반박한 것 같아요. 입장. 맞습니다. 더본 코리아 측에서도 반박하는 입장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입장문 내용에 따르면 그 일부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대로 어떤 수익률이나 매출액에 대해서 허위, 과대하게 이용하거나 뭐 광고를 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과 수익률 얼마를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한 적 또한 없다라는 것이 더본 코리아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 조정위에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제시를 했고 더본 코리아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가맹점주가 거부를 했던 것이지 우리가 무슨 조정안을 수용을 전혀 하지 않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물품 대금을 인하를 요구했지만 일부 가맹점주가 더본코리아 이 본사에서 이를 거부했다라는 이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원재료 중에는 심지어 최대 25%까지 인하해주는 등 이 가맹점주들이 어려운 사정을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해주고 또 같이 공감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 다만 외부적인 상황이나 요즘 시장 경제나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수익이 악화된 것이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허위 과대 광고랄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최소한의 매출 보장해주겠다. 이 뭐 허위 과장 광고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근데 자영업에서 이렇게 말을 지킬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문서로 제시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가맹점 계약서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있겠죠. 월 매출 얼마를 보장한다, 수익률 얼마를 예. 보장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기재가 됐을 거고 일부 가맹점주에서도 만약 그런 계약서가 있다면 사실 언론에 공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점주가 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느냐, 또 운영 일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액은 확 월별로도 바뀔 수 있고 여러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어떤 수익률을 보장했다, 매출액 수를 보장했다라는 주장은 조금 우리가 다시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했다 하더라도 뭐 구두 정도로 했을 수는 있겠다 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그리고 어쨌든 보면 백종원 씨 하면은 외식업계 뭐 마이다스 손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뭐 선행도 있었지 않습니까? 선행?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종원 씨가 그 솔루션을 많이 제공을 한 거죠. 그 지역의 특색,
그리고 그 맛을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분들을 이렇게 유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상당히 백종원 씨 효과다라고 하는 이런 언어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그 전북 남원의 춘향 그 축제가 이거 바가지 축제다 이런 그 오명과 평판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 사안에서도 백종원 씨가 정말 솔루션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그만 고기 몇 덩어리에 그냥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자릿세, 그다음에 그 부스값 이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값 이거 부스 제공하는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정량 그다음에 그 음식을 딱 제공하다 보니까 15,000원에 이와 같은 그 축제가 아주 활기가 띠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신의 손이다, 백종원 씨 효과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례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백종원 씨 뭐 이따가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 뉴스로 또 한번 떠들썩했습니다. 먼저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통화 음성 공개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최근 기소가 돼서 총 4개 재판을 받게 됐죠. 자, 이 중에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위증교사 혐의 재판인데 문제가 된 이재명 대표의 전화 녹취가 공개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자, 이재명 대표가 최근 기소돼 난처한 입장인데 이 시점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전화 녹취까지 공개를 한 거네요. 네, 지난 2018년 12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가 통화한 내용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해당 재판의 증인이었던 김 씨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이 대화가 위증교사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위증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형법에 위증교사라는 얘기가 사라져야 될 정도로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지난 1월 법정에서 해당 녹음 파일을 재생했는데 육성이 대중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죠. 자, 녹취 파일은 어디서 구한 거냐? 뭐 출처가 검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네, 박정훈 의원이 구체적으로 출처를 언급하진 않았고 합법적 경로로만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녹취록 입수 경위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회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게 어떻게 위증교사냐며 반박했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말을 국민의힘이 거짓 강요로 음해하고 있다며 야당 대표 때리기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이 녹취록 추가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여야 공방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서영수 기자가 전한 대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증거라면서 당시 이 대표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 안 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예.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되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더 살려보시고 나는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네, 2018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사건 관계인에게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좀 진술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종원 실장님. 네. 저는 좀 헷갈립니다. 자, 이거 네. 위증교사로 봐야 됩니까? 아는 대로 좀 말해달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으시는 대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김진성 씨,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지금 위증을 해달라라고 받은 장본인, 그 다음에 위증을 해달라라고 하는 성남 시장 시절의 변호사 시절 얘기죠. 예.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시면 다른 것 다 빼고 딱 이겁니다. 이 당사자는 그때는 제가 밖에 나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밖에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내용, 즉 KBS와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내가 벌금형을 받은 이유가 바로 KBS와 성남시장, 김기량 성남시장이 서로 공모를 해서 나를 몰아붙였다. 이 대답을 해달라. 왜냐하면 당신은 그때 성남시장의 비서였기 때문에 이 과정인데 지금 김진서 씨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라고 했더니 KBS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정황상 나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취지로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했더니 변론 요지서를 보내겠다. 이 대화는 뭡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가르쳐주면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지금 그러면 내가 요지서를 줄 테니까 그대로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다른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강변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고 또 당사자 김진성 씨가 지금 난 위증을 했습니다. 이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지금 재판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거를 다 종합해보면 위증 교사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화 녹취 내용은 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셨고 이종원 실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다른 측면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방금 이 실장님이 말씀해준 그런 시각이 아마 검찰 측의 주장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녹취록을 두고도 법률가들도 해석이 엇갈릴 정도로 저는 이 녹취록 자체가 위증 교사의 직접적 증거가 되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취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기억을 되살려달라라는 취지이고요. 그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변론 요지서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위증죄가 되려고 한다면 기억에 반하는 내용들을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해보라 그러고 기억을 환기해서 있는 그대로 해달라라는 전체의 취지로 봤을 때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그렇다면 위증교사가 성립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똑같은 전화 녹취 듣고 두 분 말씀도 이렇게 다릅니다. 자, 장가 기자, 어쨌든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민주당에서는 이거 검찰이 흘려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바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오후에 언론 공지를 통해서 녹음 파일을 여당 정치인에게 제공했다는 거 이거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녹취를 공개한 박정훈 의원은요. 이 검찰을 통해서 입수한 것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입수한 시기나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빙성도 확인했고 입수 경로에 법적 문제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쨌든 증거를 입수한 경로 깨끗하다, 법적인 문제 없다 이렇게 박정훈 의원 얘기했고요. 자, 이종훈 실장님, 어쨌든 녹취 파일의 입수 경로가 어떻게 된 거냐 이쪽으로 좀 얘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뭐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어떠 보이십니까? 아니, 민주당의 지금 이 강변을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취 파일 들었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도리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옳은 게 여기 다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녹취 파일이 검찰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도리어 이 녹취 파일을 계속 공개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옳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녹취 파일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어디서 나왔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공개하시라,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시라. 그래갖고 민주당의 주장대로 와, 이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는 소리였구나라고 인식시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공개됨으로써 불리하니까 출처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강변하시는 대로 이게 훨씬 더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면 왜 출처를 따지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장현주 부위원장 생각 궁금합니다. 이걸 검찰에서 만약에 받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많이 문제가 됩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검찰 측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녹취록,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정도였다라면 이제 대중에게 이재명 대표의 직접 육성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녹취록 자체, 이 녹취 파일 자체가 지금 재판 중에 공판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검찰이 뭐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 녹취 파일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입수를 해서 국민들께 이걸 다 틀게 되었는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수 경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현근택 변호사가 그 관련된 사건 자료, 그러니까 공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 자료를 만약에 제3자가 유출한 부분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알고 있고, 게다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공개되는 것으로 이 무슨 재판 과정에 뭐 결론이 바뀐다거나 이 재판의 어떤 향방이 바뀔 만한 그런 상황이나 시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자체가 이미 재판에 제출이 되어 있고 증거 자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 의도 자체가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이 유출 경위를 문제 삼는 것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대북 송금, 불법 송금 관련해서 기소됐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이 부분의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 같긴 한데, 이 대표 발언이 점점 이런 상황에서 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언론 비판하면서 검찰의 애완견이냐라고 얘기를 해갖고 여기저기 좀 비판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번에 또 언론인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최고위에서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거꾸로 기자들한테 뭔가를 물어본 어제의 내용인데, 이종훈 실장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방어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가 최근 모습인데, 이 대표의 어떤 반문, 언론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대단히 지금 이 대표가 스스로 불리한 입장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이 멘탈이랄까요? 그것이 굉장히 흔들리고 계시구나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만 하더라도 지난번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2023년 9월 달에 검찰에 출두했을 때 검찰이 뭘 들이대냐면 당시에
경기도가 쌀 10만 톤을 보내겠다. 그런 방북을 좀 해달라라고 이재명 지사의 사인이 들어간 공문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나를 모르게 직인을 위조해서 사인을 했다. 이화영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쌍방울 해서 돈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사람을 임명을 했겠냐. 이런 발언들이 나온 보도가 지금 2024년 9월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은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가 뭐 바보냐 아니면 정신이 나갔냐 그런 것을 하게 이게 지금 공문이 다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방북을 하겠다. 그리고 방북 요청을 할 때마다 쌀 10만 톤 보내주겠다. 태풍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4가지의 단계에 그게 다 사실 돈입니다. 그 현금을 준 건 그것이 이제 다른 어떤 루트로 빨리 방북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뭐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자신이 한 말과 반하는 이야기들을 기억력이 좀 잊혀졌다고 해서 그것을 거꾸로 뒤집으면서 설득하려는 모습, 그리고 또 언론인들에게 뭐 개를 뭐 이렇게 비유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그저 뭐랄까요, 언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모두 다 실형을 살았더라라는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이 좀 파장이 커지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제 언론 단체들도 망언이라면서 사과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없다가 오후에 일제히 발언을 냈는데, 장가 기자, 어쨌든 여기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비판하면서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요. 저는 비록 가짜뉴스의 피해자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재갈법 등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완견을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한데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겨냥을 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신이 가짜뉴스의 피해자라고 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020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이 한동훈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어제 벌금 500만 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가짜뉴스의 피해자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언론을 협박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와 유시민 전 이사장을 두고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앞두고 비판하면서 겨냥하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좀 존재감을 좀 키우려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네요. 그렇죠. 정치적인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겼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쉬운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야당 대표와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쉽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2조 심판론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로 끝났는데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습 자체가 또 중도에 계신 국민들에는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는 전 의문이 듭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좀 푸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문제와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과연 입장이 어떤지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놓으셔야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더라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도 방문 의혹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제 배현진 의원 고소했습니다. 장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숙 여사가 어제 이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 배현진 의원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어제 밝힌 내용이고요. 또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에다가 김 여사가 3박 4일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 3천여만 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기내식 비용이 6,292만 원으로 나오면서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김정수 여사 측에서 고소한다고 명예훼손 혐의 네.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긴 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바로 반박 냈습니다. 애가 닳긴 닳나 보다. 검찰 수사 받으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나요? 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뭐 자신감이신지 뭐 뭔지는 또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엔 이제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니까 허위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 수사 받으면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이니까요. 차분하게 수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영부인이 사실 이 전 영부인이 이 고소를 한다는 거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권 파장도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소를 하거나 했을 때 고소인 조사도 필요하고 그러면 검찰에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다퉈야 되거든요. 그럼 다투는 것 자체가 그 김정숙 여사에게 어떻게 사실 도움이 될지. 왜냐하면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문다혜 씨의 그런 어떤 자금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4개 부서가 함께 연루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므로 이 문제는 단순히 타지마할을 벗어나서 당시 청와대의 어떤 여러 가지 문다혜 씨의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좀 여러 사건 좀 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고려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정면 돌파 택하겠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논란 자체가 지금 수년째 거듭되고 있고요. 게다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지금 배당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또 특검을 하자라는 논의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이 부분을 좌시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라는 그 사실이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 수사를 통해 밝혀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놀이기구가 제일 꼭대기 공중에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제 미국의 한 놀이동산 승객 28명을 태운 이 놀이기구가 180도 뒤집히는 정상 구간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16m 상공에서 꼼짝없이 무려 30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던 승객들. 무려 건물 5층 높이로 승객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0대였는데요. 토하거나 정신을 잃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출동한 9.11 대원들이 수동으로 기구를 내려 승객들은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구조된 승객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다리가 저렸다라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병이 있던 승객 1명 외에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당 놀이기구는 사고 당일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현재까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카에 200만 명의 무슬림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신전주의를 반복해서 돌고요. 절을 하고 바위 언덕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무슬림 5대 의무 중 하나로 무슬림 최대 성지 순례 행사 하지의 광경인데요. 50도에 육박하는 이 무더운 날씨가 신도들을 괴롭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염에 무리한 행사를 강행하다 보니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망자 31명과 실종자 17명 등 적지 않은 사상자가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슬림 행사는 매년 사고가 속출했지만 과거에는 많은 인파로 압사 사고가 빈번했다면 올해는 폭염에 많은 사상자를 낳을 것으로 예측했다고요. 사우디 당국은 의료진을 추가 배치하고 냉방 장치를 가동하고는 있지만 행사가 종료되는 19일까지는 폭염이 계속돼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